이제 오늘 그 강의해 주실 우충권 영남대학교 교수님을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백신 4번이나 맞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이 마스크 안 쓰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왜냐면은 마스크를 쓰면 호흡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느껴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보게 되는 건 지금 딱 3년 만, 거의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가 20년에 왔죠. 20년, 21년 다 연구실에서 모니터 보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지금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근데, 놀고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 볼 기회를 우리 도 선생님이 만들어줘서 몹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얘기를 할게요. 맥주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흥미롭고 재밌어 할 주제예요. 맥주. 다들 좋아하죠, 여러분 맥주? 네? 어떤 맥주를 좋아하세요? 맥주, 자기 가장 좋아하는 맥주? 버드와이저. 또? 칭따오. 네? 칭따오. 그러니까 버드와이저는 그게 미국 맥주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트바라는 체코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니까. 그러니까 필센에서 한 남쪽으로 한 70km 이 정도 떨어지면 부트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부트바가 독일 말로를 그러니까 발음을 하면 부트바이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다 이게 과거의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체코라는 나라가 생기고 체코 말이 생긴 적은 19세기에 들어서 그러거든요. 체코 민족주의 운동이 생기는 1800한 40~50년 이 무렵에 체코 말이 생긴 거. 그전에는 좀 독일 말을 쓰는 비슷한 독일 문화와 뭐 이런 비슷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필젠이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맥주고, 그러니까 부트바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일 말로 하면 부트바이저죠. 근데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맥주, 그러니까 필젠도 그렇고, 그리고 부트바도 그렇고, 부트바이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맥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9세기 말 무렵에 체코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버드와이저, 그러니까 부트바이저를 영어로 발음하면, 그러니까 BUDWEISER을 독일 말로 발음하면 부트바이저인데, 영어로 발음하면은 그러니까 버드와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버드와이저라는 상표로 파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체코에 이주한 사람이 한 거고, 근데 이제 미국식 버드와이저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런 부트바가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뭐 이렇게 뭐 발효 촉진, 그러니까 설탕도 넣고 발효 촉진제 좀 이렇게 우리가 맥주를 발효를 빨리 시키는 여러 첨가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쳐서 그러니까 알코올을 더 높인 다음에 거기에 물을 섞어요. 물을 섞어서 이산화탄소를 넣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테라, 카스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미국식 양조 방식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버드와이저가 등록 상표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등록 상표를 해서, 그러니까 버드와이저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부트바이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센도 마찬가지고 도시 이름이거든요. 필센이라는 도시 이름은 부트바이저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독일 말로 발음할 때는 부트바이저고 체코 말로 발음하면 부데요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 이름을 등록 상표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부데요비치라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드와이저는 그러니까 부트바이저 실제 거기서 계속 부트바이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 맥주고 이마트 가면 있는데 그러니까 부트바이저는 버드와이저로 팔 수가 없어요. 그 명칭으로 팔 수가 없고 그냥 미국의 등록 상표를 다 해놔서 그러니까 이 상표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데요비치라는 명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팔아요. 그러니까 아까 버드와이저라고 했는데 이 원래 보면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트와이저가 아니라 사실상 짝퉁 버드와이저 뭐 이거 짝퉁 버드와이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먼저 등록 상표를 하면은 정말 오리지널 버드와이저는 그 상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건 그런 못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번 소송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 부트바이저가 독일에 어떻게 도시 이름을 가지고 등록 상표를 해주냐. 이건 도시는 고유명사인데 모두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내가, 그리고 대구를 배타적으로 이건 대구는 나만 쓸 수 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송을 했고, 흥미롭게 독일에서는 그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부트바이저가 그러니까 이게 고유 지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타적으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버드바이저라는 이름을 팔지만은 이 오리지널 부트바이저도 독일에서는 그 이름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사라고 말씀을 해서 나와서 그걸 부연 설명을 했던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안 봤어요? 이마트가 돼 있고 우리 편의점가도 있잖아요. 네 개 편의점에서 우리 가격이 올라가서 11,000원이고, 이마트 가면 좀 세일하면 10,000원 정도. 이거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센이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트바이저보다 한 170km 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맥주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맥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비어라고 지칭하지 않고 필스라고 그래요. 필스 주세요. 그래. 식당에 가면은 필스, 아임 필스. 이렇게 필스를 달라 그래요. 그 필스가 명칭이 어디서 유래를 하냐? 바로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필스. 이걸 줄여서 그냥 필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센이라는, 그러니까 풀센, 조그마한 풀센이고, 거기서 만드는, 거기서 나오는 맥주예요. 이게 그 도시에서 나오는, 그 도시 가장 유명한 맥주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필센에 가보시면은, 저는 가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라거비어예요. 라거비어가 가장 원류가 이거죠. 오리지널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거비어는 하면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지하실에서 차가운 데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지하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센 도시에 가면은, 그러니까 위는 뭐 아주 이렇게 바로 고풍스러운 도시가 있지만 지하를 굉장히 깊게 파요. 모든 건물에 지하실들이 있고, 지하를 깊게 파서 지하에서 이 맥주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맥주를 숙성시키기 그러니까 지하실들이, 지하 창고들이 다 미로처럼 깐깐하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못 찾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 보려면 가이드를 항상 따라서 이렇게 도시를 지하로, 이렇게 지하 도시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을 이렇게 깊게 팠던 이유는 이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고, 이 맥주가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스를 달라. 그러니까 이 필스라고 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 지역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래한 거고, 뭐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1847년에 이 필센에 큰 콜레라가 돌아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만드는 이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지하실에서 다 만드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만드는데, 공장을 새로 세우죠. 현대식 공장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대규모로 약간 위생 뭐 이런 것도 지키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 이 필스너 워크벨이라는 이 공장이 새로 생긴 거고, 그러니까 큰 공장이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 맥주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필센의 작은 양조장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탄생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서도 아주 특별한 맥주예요, 이 맥주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좋은 맥주들이 한 박스에 한 20마르크 뭐 이 정도 한다면, 이건 한 25마르크, 26마르크 하는, 굉장히 값이 더 오는 거고. 근데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러나 오늘날 큰 맥주 회사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로 작은 회사들이죠. 이게 얘네들이 다 큰 맥주 기업들에서, 글로벌 맥주 기업들에서 다 인수가 됐어요. 이것도 인터브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가 이걸 사갔어요. 이 회사를 사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덕택에 우리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회사, 한국에 이걸 팔 생각을 하지 않겠죠. 뭐 여러 운송비나 로지스틱 비용 때문에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인터브류라는 회사가 이걸 인수를 해서 우리도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근데 인터브류 회사가 워낙 커져서 유럽에서 이 독과점 감시를 받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시장 점유율 30%를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몇 개의 자기가 좀 잘 팔릴 만한 맥주 회사들을 팔아요. 이게 아사히, 일본 아사히에 샀어요. 아사히에서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아사히에서 이걸 우리 갖다 파는 거죠. 일본 맥주만 우리가 안 마시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 맥주를 덜 파는 대신 이 맥주를 상당히 갖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팔아서 우리가 더 흔하게 접하고, 여러분들이 4캔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 필센에 가면 이거 하나에 한 1,000원 정도예요. 조금 모르겠지만 1,200~1,300원, 1,500원 한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아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맥주. 자,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아주, 당연히 맥주, 오늘 얘기할 맥주 청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어떤 화학물질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맥주 청정법이라는 것은 맥주에 물, 보리, 메가, 보리, 그다음에 효모, 홉이라는 맥주의 쓴맛을 내주고 또 맥주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 열매, 홉, 그리고 효모. 그러니까 과거에는 효모를 추출을 못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로 맥주를 발효를 시켰는데 이제 현미경이 발전하면서 이게 곰팡이가 발효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효모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걸리, 뭐 효모, 유산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효모가 추출된 이유는 효모.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쓸 수 있게 돼요. 어떤 화학 물질의 첨가가 금지되고, 그러니까 물, 메가, 홉, 효모 이 네 가지로만 만든 맥주가 독일 청정법이라는 게 1512년에 독일 청정법이 생겼고, 독일 청정법이 독일 맥주 시장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맥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맥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 이 지역이 신성 로마제국 뭐 이런 동네였기 때문에 다 독일 맥주 청정법을 지키면서 독일 맥주 청정법대로 만들었던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오늘 맥주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맥주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독일 맥주 청정법 이런 게 한 지난 500년 동안 독일 맥주 시장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좋아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그 나라에 가장 많이 나는 흔한 재료들, 맥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메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맥주보리가 많이 나오고, 홉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 유럽에서는 맥주를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체코도 많이 마시고, 독일도 많이 마시고, 벨기에도 많이 마시고, 네덜란드도 많이 마시고, 영국도 많이 마시고, 아일랜드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술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처럼 여기 있고, 여기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을 텐데, 그 노숙자들이 뭘 먹고 있는가 보시면 그 기준대로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독일이나 중부 유럽에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나 혹은 이태리를 가시면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 병이든지 아니면 더 싸구려 팩에 든 와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스크바에 가면 포도카를 마시고 있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소주나 막걸리 그렇지 않을까. 가장 흔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맥주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맥주도 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세미나는 우리가 맥주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 45분 정도 더 얘기하고 여러분 나중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경제학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다들.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근데 맥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보면 맥주가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특히 이제 이게 유럽 통합이 생기잖아요. 유럽 통합, 유럽 단일 시장이 출범하면서, 독일 맥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독일 맥주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하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 시장은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렇게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말에 경제학이 가져오는 가장 위대한 신화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작동하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근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건 항상 정치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이 구성되는. 그러니까 정치적 규제가 바뀌면 혹은 정치적 합의가 바뀌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걸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소주도 왜 진로만 전국적으로 팔 수 있었고, 과거에는 다 각 도에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전라도 가면 보혜를 마셔야 되고, 경상북도에는 금복주를 마셔야 되고, 경상남도 가면 무학을 마셔야 되고, 강원도에 가면 경월소주를 마셔야 되고, 제주도에 가면은 뭐 무슨 맥주를 마셔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다 이름을 바꿨죠. 뭐 제주도는 뭐 한라산, 무슨 뭐 금복주는 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각 도에마다 우리가 이게 박정희식에 생기는 규제인데 각 도에마다 하나씩 소주 회사를 준 거예요. 우리 잘 찾아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지 모르는데 찾아보면 상당히 이권, 로비 자금, 정치 자금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그 다 모든 각 도에 하나씩 소주 양조장을 주고 거기에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줬는데, 흥미롭게도 진로 소주에는 전국적인 판매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진로 소주는 제주도 가도 마시고 광주 가도 마시는데,
제주도에서 나온 소주 혹은 대구에서 많이 먹는 참소주를 먹거든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참소주는 먹기가 힘들어요. 볼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없어요. 이게 어쨌든 그 규제의 흔적이 지금은 완전히 이게 자유화됐는데 우리나라 그 규제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쨌든 시장 진입 장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맥주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인문학, 사회과학 이러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나 뭐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신화예요. 그냥 일종 미스, 신화고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위대한 힘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아니죠. 그렇지 안 믿는 사람도 가끔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이라는 믿음을 준 거예요. 이게 신자유가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여건이고 어쨌든 이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강력해요. 대다수의 한 사람은 그걸 이기는 거죠. 헤게모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하기커녕 시장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독일 맥주 시장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느냐, 시장에 대한 독특한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다른 방향으로 고도화시킨다는 그걸 독일 맥주 청정법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맥주 청정법이 과거에 독일 맥주 시장을 규제를 했는데,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유럽 통합이 되면서 단일 유럽 시장이 출범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독일 맥주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독일 맥주 시장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 규제와 정치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형성된다. 다른 식의 부조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맥주 얘기를 하니까 약간 맥주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보죠. 맥주 역사, 맥주 정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맥주 맛있죠? 맥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이런 독일가 흘러내, 누가 지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갈색의 맥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딸꾹질쟁이로 평생을 살다. 이 고귀한 보리주스야말로 즐거운 인간이 창조한 최상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맞습니다. 실제 하인리시 만이라는, 토마스 만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형이죠. 역시 부자친 최고 역사 소설가 한 명인데, 하인리시 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맥주 쓴 거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맥주 참이 원이죠. 여기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맥주를 마시는 순간 벌써 무언가가 요동친다. 사람은 인생을 정점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내부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인간은 맥주 탁자를 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 세계의 정신과 혼연일치가 된다. 그렇다. 맥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넘어 신과 조우케 한다. 물론 신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맥주를 마시는 것도 최소한 하인리시 많이 봤을 때는 신을 만나는 한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독일말 신의 음료라고 그래요. 맥주를 신의 음료라고 얘기하는 얘기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맥주를 마시면 하느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뛰어나고 미용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맥주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생산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당연히 가격이 싸죠. 이렇게 싼 술은 많지 않아요. 영양학적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이지만 92%가 물이에요. 알코올 5%,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을 하는 그 성분이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리고 몸에 이로운 미네랄,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분 등이 있고, 리보플라빈과 티아빈 등 비타민 B 계열의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를 감으면 머리까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연예인들이 뭐 그렇게 감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맥주로 목욕을 하면은 피부색이 개선된다 그러죠. 어쨌든 과음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물론 맥주도 매일 마시면은 알코올릭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음하지 않는 전제하에 적당량의 맥주를 매일 마신다면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보다 장수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건 뭐 이 의학과학적으로 여러 오랜 동안 스터디를 통해서 나오면 물론 많이 뭐 하루에 한두 병 이상을 그 정도 마신다는 전제. 자, 그래서 맥주를 우리가 음료 중에 음료 또는 술 중에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 맥주는 오랜 기간 인류 문명을 동반했어요. 맥주 제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려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고 이집트 수메르 유적지에서 점토판에 빵에 물을 부어서 맥주를 만드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딱딱한 빵을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타서 먹었는데 아마도 나이가 돼서 그걸 깜빡 잊어먹고 뭐 그러면은 사나흘 지나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균과 섞여서 이게 발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 알코올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 힘이 나고 정신도 몽롱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주민들에게 매일 맥주를 보장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령을 담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는 2리터, 그러니까 공무원은 3리터, 그리고 행정가와 제사장은 무려 5리터를 매일 수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많은 사람 수도원 이런 데 가는 건 사실 거기서 맥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던 그런 특권과도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맥주를 치료제로 먹었어요. 어쨌거나 남쪽은 그리스 로마 쪽은 그러니까 보리보다는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훨씬 선호했지만 어쨌거나 줄리어스 시저, 게사르, 줄리어스 시저는 맥주를 선호했고, 그러니까 시저는 손님들에게 황금 트로피 안에 맥주를 가득 채워서 원하기를 즐겼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널 때도 그러니까 시저 군대가 엄청난 양의 맥주와 함께 건넌 것으로 전해지고, 결국 시저도 죽고 로마 제국도 몰락했지만 맥주는 시저와 로마 제국을 통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유역에서 처음으로 맥주가 만들어졌고, 먹다 그쪽 지역에서 먹다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쪽에서 이동을 했다가 여기서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북유럽, 중부 유럽, 북유럽까지 확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중세에 들어서도 맥주를 많이 마셔요. 중세 맥주의 가장 중요한 공급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특히 맥주가 사랑받는 이유는 사순절 단식을 하는데 음료를 마시는 것이 허용됐고, 이 맥주를 마시는 거죠. 음료 대신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수도승 1인당 하루 1리터 맥주가 허용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독일 맥주 상표 중에 클로스터라는, 클로스터 브로이, 특별한 수도원이라는 상표를 든 맥주들이 많아요. 이건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맥주들이 거기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소비하고 자기들이 먹고 남은 맥주를 팔아서 이익을 챙겼고, 봉건 영주들은 왕은 양조권을 부여했고 수도원에 대신 세금을 거두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정경유착이죠. 이게 단계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의 중세적 원형은 맥주를 넣고 만들어지는 왕과 수도원을 연합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에서 특히 맥주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즐겨 마셨는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도시에서 왜 더 즐겨 마시겠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파티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더 마시는 게 아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수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에 굉장히 우리가 장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수구의 발명이에요. 하수구가 발명되고 하수구를 통해서 많은 수인성 전염병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수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이 콜레라균도 많고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많이 죽는 거예요. 설사도 하고 뭐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그러나 맥주는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5주, 6주를 두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맥주를 도시에서 더 많이 마셨고, 그 이유는 도시에서 안전하게 마실 수 깨끗한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맥주가 싸서 싸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사회경제적으로 맥주가 아주 중요한 상품으로 부상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당시 양조 기술은 당연히 형편없었고, 무언가가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맥주가 거품을 내고 이게 뽀글뽀글 하잖아요. 발효가 될 때는 뽀글뽀글 발효가 되는 거고.
결국 육체를 강화시키고 영혼이 안정에 기여하는 액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도대체 왜 알코올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맛있는 이게 나오느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우리가 중세는 효모가 뭔지 몰랐어요. 곰팡이가 뭔지 몰랐어요. 이건 우리 현미경이 생기고 나서 효모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고 당연히 이게 균일한 질의 맥주를 생산하는 것도 애당초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곡류와 백천엔 맥주 보리만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곡류를 썼던 거죠. 거기 나무 껍질, 약초를 반죽해서 물을 섞어서 어느 정도 가열하는 거예요. 한 70도 정도로 가열해서 그냥 공기에 노출시키면은 무언가에 의해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만들어지는지 어떤 건조한 날, 약간 이렇게 축축한 날은 곰팡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발효가 되는데 잘 모르고 건조한 날에 맥주를 만들면은 맥주가 안 돼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발효가 안 되고 그냥 맥주가 상해버리는 그냥. 그러면 뭐 당시 우리가 얼마나 공문이 많지 않은 시절에 애써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맥주가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맥주가 된 게 아니라. 그럼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마녀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나가서 애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 마녀 사냥, 마녀가 뭐 별거였겠어요. 그냥 뭔가 그 사회에 그 한 마을이 있었으면 그 마을에 통합되지 못해서 사는 외딴 곳에 사는 좀 오늘날 쉬운 개념, 오늘날 여러분들의 시쳇말로 얘기하면 어쨌든 나는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 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달리 행동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지목해서 죽였어요. 양조가 실패해서 그러니까 양조 마녀 혹은 맥주 마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화형에 처했어요. 맥주 마녀를 불에 태워 죽인 마지막 기록이 1591년에 작성돼요. 여전히 16세기 말까지 맥주 마녀를 죽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무시겠어요. 이게 무지는 악의 근원이에요. 어쨌든 무지는 악의 근원이 재앙의 원천입니다. 자, 중세 맥주에서 굉장히 하나의 큰 변곡점을 기록한 건 홉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 우리가 무슨 작은 소나무 열매 같은 이런 나무 열매인데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맥주 제조에 큰 변화가 돼요. 첫째는 홉이 맥주 맛을 굉장히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씁쓸한 맛이 굉장히 맛을 더 좋게 했고, 그리고 홉이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존 기한을 크게 늘리는. 그 보존 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맥주 교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맥주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약간 맥주 수출의 중심지였던 독일의 함부르크 북쪽에 있는 함부르크에는 16세기 초반에서 약 600개의 맥주 양조장이 있었고, 이게 북쪽으로, 많은 북유럽 쪽으로 맥주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맥주 청정법을 얘기하는데, 1516년에 생긴 거,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어. 12년이 아니라 16년이요. 맥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 그러니까 1516년에 바이에른 왕 빌헬름 4세가 독일 청정법, 독일말로 도이체스 라인하이스 게봇이라고 얘기하는 맥주에 관한 법, 조례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조례가 맥주 양조의 보리 홉순수한 물, 효모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분리할 때 한 19세기 들어서 효모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보리 홉순수한 물 이것만 썼던 거죠. 다른 원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던 맥주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양한 재료들을 섞었어요. 우리가 독일 맥주에서 맛없는 닝닝한, 우리말로 닝닝한 맥주 있잖아요. 이건 독일말에서 마을 오줌 맛이 난다 그래요. 마을 오줌 맥주, 맛없는 맥주를 보고 차갑지 않은 맛없는 맥주를 보고 마을 오줌 같다 그러는데, 아마 그 기원이 과거에 맥주의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을 오줌도 썼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섞었고, 어쨌든 이 중에 간혹 독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환각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왕이 빌헬름 4세가 이것만 써라. 보리홉 물,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걸 쓰면 우리가 너를 감옥에 넣거나 처벌을 하거나 물먹이겠다. 이런 법으로 그걸 규정을 했고, 맥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무엇보다 맥주의 질이 개선돼요. 맥주의 맛이 좋아졌고, 그리고 맥주와 건강과 관련된 위험들이 결정적으로 줄여드는 거죠. 과거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맥주를 마시고 배가 아프고 배앓이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혹은 무슨 거기에 뭐 아편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면 이제 과잉 환각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청정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효과는 독일 맥주 시장을 아주 독특한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청정법이 없었던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맥주 양조장이 생겨요. 그러나 독일은 굉장히 양조장이 적어요. 일종의 작은 양조장들만 생겨요. 그래서 벨기에, 독일, 벨기에, 덴마크 이것도 다 맥주 많이 마시는 지역이거든요. 프랑스, 이태리는 좀 덜 마신다 그러죠. 그러나 독일만 하더라도 양조장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벨기에는 적잖아요. 덴마크도 벨기에 안 되죠. 네덜란드 이렇게 적어요. 영국 이것밖에 안 돼요. 독일만 압도적으로 양조장이 많은 수, 작은, 중소기 작은 양조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맥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맥주에 발효 촉진제, 여러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빨리 발효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 큰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은 맥주 청정법이 맥주를 그런 방식으로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에 어떤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맥주 오로지 물, 보리, 혹 이것만 쓰고 맥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양조장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큰 기업들이, 큰 자본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생산 설비를 그만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네덜란드나 옆에 있는 벨기에 이런 데서는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발효 촉진제를 훨씬 더 생산 기한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런 게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장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이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독일 청정법이 만들어냈던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제도화 과정이다. 이건 항상 법과 정치적 규제에서 제도화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맥주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독일 청정법 같은 게 없던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거대 자본들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큰 자본들이 맥주 산업에 들어갔는데, 독일은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독일은 그러지를 않았고,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주변 국가에서 맥주 양조장의 대규모가 일어났는데, 그 얘기는 맥주 기업이 대형화되고 대규모 자본이 맥주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주 회사들, 유럽의 맥주 회사들 생각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칼스버그, 이건 덴마크죠. 또 하이네켄, 이건 네덜란드죠. 암스텔, 이건 네덜란드 회사죠. 오히려 훨씬 더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맥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독일 맥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가 바슈타이너라는 회사인데, 바슈타이너 해봤자 바슈타이너는 시장 점유율이 한 4%도 안 돼요. 우리가 뭐 테라, 카스, 우리는 이 두 개가 거의 양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라가 거의 한 50% 뭐 이 정도로 시장을 가져가는데, 독일에서 가장 크다는 맥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칼스버그 시장 점유율은 뭐 30%, 이 정도 훨씬 넘는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어쨌든 이 독일 맥주 청정법을 통해서 맥주 기업의 대형화와 대규모 자본이 맥주 시장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절제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청정법이 물, 혹, 효모 이외에 어떤 다른 물질 첨가를 금지했죠. 독일 맥주 청정법이 발효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기술적 혁신들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 우리가 현미경이 발전되고 발효 과정의 비밀이 효모를 분리하게 되고, 발효 과정의 비밀이 풀리면서 여러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첨가할 수도 있고, 이런 기술적 혁신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독일 맥주 청정법은 이걸 채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맥주 시장이 그대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대로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19세기 이후에 발효 과정의 비밀이 풀린 설탕이나 다른 화학물질 첨가 맥주 발효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실제 우리나라 카스 이런 것들은
훨씬 알코올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한 5주까지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맥주를 한 5주를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설탕을 치거나 발효 촉진제를 쓰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발효가 끝나요. 그러면은 그리고 훨씬 더 알코올을 많이 얻게 되고 알코올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물을 타는 거죠. 물을 탄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클라우드 맥주는 이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다 그러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항상 처음에 광고할 때 다른 맥주 회사를 보고 물탄 맥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두 개의 맥주 회사 그러니까 하이트와 오비 이 두 개 굉장히 카스와 테라 이게 워낙 커서 클라우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맛이 있는데 그러나 어디 술집이나 혹은 식당에 가도 클라우드 달라고 없어요. 거의 갖다를 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른 나라 맥주가 다시 독일 맥주는 화학물질의 첨가가 금지됐고 맥주 양주장의 대규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대 자본들에게 별로 맥주 시장은 흥미로운 시장이 아니고 여전히 20대 후반까지 독일 맥주 시장은 약 1,500개 막 조그만 회사들도 계속 진입할 수가 있고 맥주 회사들에 분할되고 있었던 거예요. 맥주 청력의 독일 맥주 시장으로 하여금 예외적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 자, 그러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유럽 통합이 시작돼요. 유럽 통합은 이미 1957년 로마 조약 이런 게 우리가 단일 시장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실제 그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19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때도 큰 위기가 와요. 지금도 우리 굉장히 큰 위기가 와 있죠. 우리 지금 기후 위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다시금 에너지 위기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전이 그냥 적자를 내고 여러분들이 싼 전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석유 1리터에 거의 가솔린 1리터에 한 2유로쯤에요. 올해 평균 가격이 2,800원쯤에요. 가스값이 한 3배 올랐어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압도적으로 독일 대부분의 가사들은 이렇게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난방을 가스에 의존을 하는데 그 한 6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다 자른 거예요.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난방 기온도 낮추고 그리고 다른 데서 가스를 조달하고 다른 데서 가스를 조달하다 보니까 다른 가스값도 다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우디에서 오는 가스나 중동 지역에서 오는 가스 가격도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도 가스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지금도 위기였죠. 어쨌든 1970년대 중반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1970년대, 74년, 75년 우리가 흔히 오일 쇼크라고 알려졌는데 그 위기의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쨌든 50년대, 6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아주 이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결합하면서 아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었던 성장 모델이 경제 성장 모델이 정치경제 성장 모델이 그게 와야 되는 거죠. 1970년대 중반에 이게 오일 쇼크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지는 거. 우리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걸 포주주의적 축적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아실 이유는 없고 어쨌든 이 1970년대 중반에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뭔가 유럽에서도 우리가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하자.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 내셔널 챔피언, 국내 챔피언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세계 시장 우리가 미국과 경쟁해야 되고 일본과 경쟁해야 된다. 경쟁 못한다. 유럽 챔피언을 만들자. 유럽 단일 시장을 만들자. 나중에는 이제 유럽 화폐를 만들자. 다 유로 쓰잖아요. 지금 다 유로 쓰면은. 이런 다 모든 부분에 지금 다 통합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일에 살면 독일과 관련된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은 독일 정부보다는 유럽 연합 차원의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특히 소비자로서 누리는 대부분의 권한은 유럽 차원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단일 시장이 만들어져요. 1980년대 중반에 유럽 단일 의정서가 채택되고 단일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한미 FTA 하잖아. 우리가 한미 자유교역 이런 거 자유교역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한미 자유교역을 FTA를 하지만은 자유교역 협정을 맺을 수가 있죠. 이건 그러나 그 나라의 내부의 레귤레이션, 내부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역진 금지 조항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더 양쪽 나라들이 앞으로 더 자유롭게 타일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다. 이런 조항들, 우리가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달고 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단일 시장은 모든 시장을, 유럽 단일 시장에 들어온 모든 국가들, 단일 의정서에 사인한 모든 국가들이 이제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단일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에 살거나 전라도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동일한 한국 국내 시장에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단일 시장이란 건 독일에 살거나 프랑스에 살거나 덴마크에 살거나 이태리에 살거나 다 단일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단일한 규제, 동일한 규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적 상황, 여러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봤죠? 독일 맥주 시장 완전히 달라요. 독일 맥주 시장에서 독일 맥주 시장 물, 보리, 이것만 놓고 맥주를 만드는데, 이태리 맥주 시장은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영국도 자기 마음대로 돼요. 다 달라요. 프랑스의 치즈 시장은 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네? 거기에 화학 첨가물 못 넣어요. 치즈 관련돼서 또 엄격하게 프랑스의 아주 문화적 자부심이 프랑스 기준대로 만든 것만 치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규칙으로 만든 맥주라고 얘기하는 거, 독일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화학죄도. 독일 그렇게 불러,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죠. 각 나라마다 다 표준이 달라요. 다 기준이 달라요. 시장 규제가 달라요. 당시에 유럽 단일 시장을 협상할 무렵에 무려 15만 개 정도 다른 기준과 표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미 FTA를 하는데 우리가 무려 8년이 걸렸어요. 한미 FTA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협상해 내는 데마다 한 8년이 걸렸는데 얘네들은 갑자기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했냐? 우리가 독일 맥주 시장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15번 더 하고 여러분 질문을 시작할게요. 유럽 통합이 심화되고 번일 시장이 출범하는 거예요. 영내 시장이 출범하는 거예요. 같은 국내 시장 같이 되는 거예요. 독일 맥주 시장의 조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독일 맥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단일 시장 프로젝트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간단히 얘기했던 신자유주의라는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각 개별 국가 차원에서 많은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독일 맥주 시장과 완전히 다르게 규제를 했죠. 이런 규제를 했는데 이걸 좀 풀어넣자 이거예요. 완전히 풀어넣자. 규제를 덜 하자. 타일 규제라고 얘기하는 타일 규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타일 규제조차도 정치적 행위죠. 왜냐하면 타일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지금부터 개입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장을 아주 엄격히 감독을 했지만 앞으로는 감독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일식으로만 만든 걸 독일 맥주라 그랬는데 앞으로 수입하는 맥주에도 지금까지는 그걸 사람들은 화학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화학주가 아니라 그걸 맥주로 쳐주겠다. 정치적으로 다 상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이 타일 규제 행위조차도 정치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타일 규제를 하자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단일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시장, 영내시장, 단일시장에 방해가 되는 여러 기술적, 행정적, 정치적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 나라들끼리 교역을 하면 관세장벽이 있죠. 관세장벽, 세금을 먹여서 먹이는 거나 관세장벽 말고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관세장벽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술적, 행정적, 정치적 장애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없애야 되는, 다 표준화시켜야 되는, 우리가 같은 시장이 된다는 건 이 다양한 다른 정치적, 행정적, 기술적 규제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라도나 대구나 다 미터법 동일하게 쓰잖아요. 우리가 신발 사이즈도 다 한국 표준에 쓰는 거죠. 모든 게 다 모든 여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라도는 다르게 적용하고,
경상도는 다르게 적용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럽 단일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 28개의 다양한 다른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 그걸 통일하는 거야. 근데 그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일하면 좋을 건가 이걸. 그러니까 그걸 합의하려면 15만 개를 합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죠. 그 합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독일 맥주 시장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상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호 인정. 그러니까 독일에서 맥주면은 프랑스에서 맥주라고 부르는 것도 맥주라고 상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그걸 화학물질을 치건 맥주, 무슨 발효 촉진제를 치건 설탕을 치건 아무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맥주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맥주라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일 시장의 구성 원칙이에요. 서로 상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공동의 규제가 만들어질 때고, 그 공동의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 모든 나라에서 적용하고 작동되고 있는 표준과 규제를 다 서로 상호 인정하자. 이 방식으로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유럽 단일 시장의 구성 원칙이에요. 1985년 단일 유럽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2년에 단일 시장이 출범해요. 약 15만 개 이상으로 추상된 단일한 상이한 기술적 표준이 있었어요. 독일은 독일 청정법이 있어, 맥주 생산에. 다른 나라들은 다 맥주 생산 화학물질의 사용이 허용됐어요. 독일 소세지는, 소세지 좋아하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서는 안 돼요. 소세지는 동물성 단백질만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섞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리큐르, 이게 이제 에피타이저로 먹는, 입맛 돋구는 밥 먹기 전에 먹는 술이 있거든요. 그걸 리큐르라 그러는데, 우리가 쉐리, 스페인에서는 쉐리주라고 그러고,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트 와인, 이런 것들이 그런 리큐르 종류예요. 이게, 이 리큐르가 프랑스에는 마음대로 팔아요. 마음대로 파는데, 독일은 또 슈퍼마켓 못 팔아요. 그건, 이 증류주로 분류가 돼서 독일에서는, 증류주를 파는 곳에서만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슈퍼에서는 못 팔아요. 각각 규제가 굉장히 다 다른 거죠.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품들, 원자재, 부품, 기계 설비, 생산재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표준들이 있었고, 시장이 각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사회적, 정치적, 세력 관계, 문화적인 독특함 따라서 대단히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단일시장 프로젝트는 이 다양한 시장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시장을 그것도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서로 상호 인정을 하면 어떠겠어요? 기준이 까다로운 데가 관찰이 되겠어요? 기준이 아주 느슨한 데가 관찰이 되겠어요? 기준이 당연히 느슨한 쪽으로 가는 거죠. 복잡한 국가가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데는 감독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감독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감독 안 한 쪽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쪽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단일시장 프로젝트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타일 규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많이 규제했던 시장들이 실제 많은 영역에서 타일 규제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건 단일시장을 하자고 이미 1957년에 얘기를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이게 됐고 사실상 몇 년 안에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우리가 왜 몇 년 안에 실현이 됐냐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발견을 했던 게 유럽연합의 이 시장의 구성 원칙을 만들어내면서 발견한 게 우리가 가시스 디종이라는 판결이에요. 1979년에 이 판결이 있었는데 가시스 디종은 뭐냐면은 디종의 가시스예요. 아까 얘기한 리큐르 종류의 술이에요. 프랑스 디종에 나오는 디종 지역에서 나오는 가시스 술인데 이 술을 독일 레베라는 슈퍼마켓에서 회사 체인에서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입 금지를 때린 거예요, 독일에서. 왜냐하면 리큐르는 독일에서는 증류주다. 증류주와 관련된 독일 독점법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된다. 그래서 수입을 못하게 한 거고 이 레베 회사가 이 슈퍼마켓 체인이 독일 정부를 대상으로 유럽 법원에 제소를 한 거죠. 왜 우리는 프랑스에서 리큐르라고 그러는데 왜 독일에서는 증류주로 분류가 되냐? 프랑스의 리큐르인 건 독일에서 리큐르를 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아규먼트를 했던 거고 결국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독일 정부가 패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리큐를 하면 독일에서 당연히 리큐를 인정이 된다. 이게 결국 시장 개방을 위해서 자유로운 교환과 교역과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다른 표준을 상호 인정해야 된다. 이게 카시스 디종 판결의 아이디어였고 이게 사실상 유럽 단일 시장의 구성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영역에서만 최소한의 기준이 합의되고 그 각국의 기준과 표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유럽 단일 시장이 구성이 됐던 겁니다. 이게 당시 굉장히 긴박했어요. 뭔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몸집을 불리자. 그러니까 단일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대규모화를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이게 이런 부분으로 빠르게 추진했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맥주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맥주 판결이 이런 거예요. 이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가 독일 정부를 독일이 계속 이제 맥주를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은 이건 또 사람들의 시민들의 국민적 정서와 관련이 있죠. 독일 사람들은 외국 맥주를 안 마셨거든요. 외국 맥주는 다 화학주예요. 헤미비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 맥주, 독일 청정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청정법에 대해서 시장을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놨다가 얘네들 우리한테 화학주 먹인다. 그러면 선거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왜 화학주 먹이는 정권이야. 뭐 이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지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화학주 반대 캠페인까지 막 벌이고 그러죠. 뭐 이런 신문들에서도 막 이런 캠페인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큰 흐름이 역전될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유럽 법원의 판결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허용할 수는 있지만은 독일 맥주 청정법을 만들고 싶으면 그대로 해라.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맥주를 맥주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맥주도 자유시장의 원칙에 맞게 수입을 해라. 그런 식으로 판결한 거예요. 다른 나라 맥주, 다른 나라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맥주의 수입을 막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맥주도 그 나라 합법적이면 독일도 이를 인정해야 된다. 결국 1516년 5세기 동안 독일 청정법이 독일 맥주 시장을 지켜왔는데 결국 단일 시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히 5분 동안 독일 맥주 시장 그럼 어떻게 재편되는가 유럽 단일 시장과 더불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거대 초국적, 지금까지는 초국적 맥주 기업들이 독일 맥주 시장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독일 맥주 시장에 들어올 재미가 없어요. 그 방식대로 독일 정통적인 방식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지가 않은 시장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 자기들대로 만들 수 있어요. 독일에서도 이제 마음대로 증산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화학적 첨가제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거대 초국적 맥주 기업들도 독일 맥주가 아주 흥미로운 걸로 보이게 독일 맥주 시장이 흥미롭게 보이는 거죠. 자, 거대한 초국적 맥주 기업들이 독일 시장에 들어와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인베브, 독일의 인베브가 이제 세계 제일 큰 맥주 회사거든요. 미국의 아노이저 부시와 이 벨기에 인터브루가 합쳐져서 된 세계 1위 맥주기인데 세계 1위 맥주기 독일에서 단번에 제1위 맥주 기업이 돼요. 단일 시장이 되죠. 어떻게 했냐? 독일의 유명한 맥주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독일의 많이 유명한 맥주 회사 이전에 했던 맥스 우리나라도 이거 있죠. 맥스나 웨벤부를 우리나라도 지금 다 들어오는 거죠. 프란치스카노 들어온 거. 이런 맥주 회사를 꾸준히 다 사들이는 거예요. 독일 맥주 회사들을 다 이게 거대한 기업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오비는 지금 이 인베브 거죠. 오비는 사실, 오비가 카스, 인베브 거고, 화이트 테라는 진로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어떻게 자본성이 되는지. 어쨌든,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외국 자본들이 이게 들어와 있죠. 지금, 칼스버그, 덴마크, 이것도 아주 큰 맥주 회사예요. 이 회사를 또 독일 작은 맥주 회사들 많이 인수하면서 독일에서 이미 7위의 맥주 기업으로 부상을 했어요. 과거만 하더라도 독일 맥주 시장에서 초국적 기업이라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독일 맥주 시장이었어요. 독일의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그게 무너지고
독일 맥주 시장이 급속 유럽화되거나 또는 이제 이른바 정상화, 다른 나라 맥주 시장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규제망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자, 이런 외국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독일의 큰 맥주 회사들도 대형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얘들도 몸집을 불리는. 이들이 경쟁회사를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이르는 맥주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독일의 이 라데스베르그가 이게 라데베르가 제일 컸는데 인베브가 이제 그걸 그 자리를 넘겨받았죠. 이게 이 라데베르그도 뭐 여러 이런 뭐 셰퍼, 예버 이런 약 40개의 맥주 상표를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몸집을 굉장히 불리는, 일종의 몸집 불린다는 건 유럽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독일 맥주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화하는 거고 혹은 글로벌화 나가서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팔겠다 이런 추구하는 거예요. 단일 유럽 시장의 출범 이후에 독일 맥주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의 집중과 직접이 대규모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7년에 보면은 독일 상위 맥주 회사들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육박하고 있었어요. 단일 시장 출범 이전에 독일의 가장 큰 맥주 회사 하나가 시장 점유율 4%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회사예요. 가장 큰 게 4%밖에 안 됐는데 2007년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단일 시장이 출범하고 한 20여 년이 채 안 돼서 독일의 상위 8개 맥주 회사가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이런 식으로 큰 맥주 회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8개 이 회사가 독일 맥주 이 8개가 독일 맥주의 70% 맥주 시장의 70%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1,000몇백 개는 시장의 30%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수입 맥주의 독일 맥주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어요. 그 이전에는 수입 맥주가 아예 없었죠. 수입 맥주 안에 수입은 사실상 거의 팔리지를 못했으니까 체코 맥주나 혹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아주 독특한 맥주라고 수입이 됐지만 그러나 보통 다른 맥주들은 거의 수입을 못했죠. 사실상 수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독일 청정법으로 만들지 않는 맥주들은 사실 맥주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입 맥주 갈목할 약진이라는, 그러니까 이 수입 맥주 대부분 아주 싼 캔 맥주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캔 맥주 안 마셔요. 병 맥주고 병을 리사이클링해서 마시고, 그러니까 뭐 캔이 이제 알루미늄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좀 약간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캔 맥주를 거의 안 마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싼 맛으로 사람들이 독일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싼 캔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수입되는 다 캔맥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 환경적 차원에서 큰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경쟁했던 몇몇 중소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흥미롭게도 유럽 단일 시장에 되고 독일인의 맥주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여전히 많이 마시긴 하는데, 여전히 많이 마시긴 하고 있는데, 그러나 1998년과 비교하면 약 16리터가 줄어든 거죠. 제일 많이 마신 데는 체코, 아까 필젠 얘기했죠. 160리터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인, 모든 그러니까 맥주 생산량 나누기 인구수에 전체 인구수.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 어린이 뭐 이거 다 빼고 나면은 160리터라고 그러면은 보통 성인 뭐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뭐 많겠지만 300 몇십 리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루에 한 1리터, 2리터 넘게 마신다는. 어쨌든 단일 시장 출범 이전과 지금했을 때 놀랍게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맥주가 덜 마시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티하고 이럴 때 맥주는 굉장히 마시면 오래 걸리냐 취하는데 거기도 독주 막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 파티할 때 이런 걸 마시고 또 맥주와 좀 비슷한 시장들, 맥주에 뭐 콜라를 섞는 거, 디젤이라 그래요. 맥주 콜라 섞으면, 맥주 사이다 섞으면은, 라들러라고, 라들러는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로 맥주에 저건 사이다 쳐서 많이 먹어요. 그런 것도 라들러로 팔기도 해요. 거기 유사 맥주 시장이 등장하고, 도수가 낮은 맥주도 있고, 저알코올 맥주도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맥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술에 대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뭐 건강에 안 좋다는 이 각성도, 건강의식도
퍼지는 웰빌 열풍이 보면서 알코올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유럽 단일 시장을 한다거나 우리가 탈규제를 한다거나 지금 이 정부도 그러잖아요. 뭐 탈규제를 통해서 박근혜도 과거에 우리가 뭐 무슨 뭐 R&D를 뽑듯이 규제의 무슨 뭐 전봇대를 뽑고 거기에 모든 이 자유로운 시장 통행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치 탈규제를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우리는 탈규제 모든 이런 걸 함으로써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에 사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탈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역동성을 창출한다는 게 유럽 단일 시장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구호였는데 사실 최소한 독일의 맥주 시장과 관련해서 맥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진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럽 단일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독일의 맥주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다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질문 안 받으십니까? 예, 질문 받아요, 질문. 그래서 이제 15분 일찍 끝낸 이유가 질문. 네. 근데 독일이 EU 출범하고 나서 물건을 많이 팔았을 때 옛날에는 마르크화가 상승이 됐는데 네. 이제는 통화가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네. 그런 상승이 없어서 네. 뭐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네. 아주 뭐 정확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일 시장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단일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공식 소비자 예산 출범하고 2000년까지 다 이게 이제 합쳐지는데 이미 은행 규모에서는 단일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화폐를 만드는 유로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이제 공동 시장의 단일 시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미 시장은 똑같아졌는데 돈을 다르게 쓴다면은 또 환율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게 샀는가 비싸게 샀는가 계산하기도 복잡한 거고 같은 유로를 쓰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똑같아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경쟁력은 굉장히 센 부서인데 근데 독일의 벤츠가 독일보다 프랑스에 싸게 팔리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그랬고 벤츠도 그랬고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보다 더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팔아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보다 경상도에서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동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단 유로 출범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런 일종의 단일 시장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딜레마는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조건이. 독일은 엄청나게 센 나라예요. 독일은 맥주만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잘 만들고 기계도 잘 만들고 화학산업, 의료산업 아주 첨단 산업들이 짱짱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흑자를 많이 낸 나라. 중국보다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계속 무역 세계 챔피언을 하는 나라고. 그러나 유럽연합에 보면은 또 그리스라든가 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태리는 최근에 나왔지만 이태리는 거의 유럽 화폐를 유로화 도입한 이후에 거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20년 동안. 사람들 불만이 크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포르투갈 이런 데는 그러니까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주변 국가들 항상적인 여기는 무역 적자를 보이는 나라들이에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항상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거고 적자국과 흑자국으로 양분된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독일은 가장 흑자를 많이 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의 통화가 단일 화폐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유로가 없었더라면 과거 독일 마르크를 사용했다면 독일 마르크는 세계에서 제일 센 화폐가 되는 거죠. 독일 마르크 굉장히 사람들이 이건 진짜 안정적인 화폐구나. 독일 마르크를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스위스 프랑이 그러듯이. 굉장히 센 화폐가 되고 당연히 센 화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수출을 해봤자 사실 독일 마르크로 따진다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환율이 높기 때문에 별 이익을 못하는 거 수출을 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나 유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로화라 그렇게 못하는 거죠. 유럽 28개 사이에 평균에서 결정해서 대충 이 환율이라는 것은 이자율 특히 무엇보다 이자율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높여도 돼요. 높여도 되는데
유럽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못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평균치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로가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스 같이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은 나라가 있어요. GDP 한 200% 이런 나라들이 있고, 지금 이태리도 국가 채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민간 쪽도 은행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이런 데서 금리를 굉장히 올렸을 때는 감당을 못하고 또 외채 위기가 일어날, 지난번에 우리가 재정위기, 외채 위기는 아니었죠.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에서 다 땜빵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채무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더라도 그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의 인상을 통해서 이 유로화를 강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당연히 독일은 거기서 이익을 보죠. 왜냐하면은 유로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독일은 수출을 통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중국이나 한국에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독일 자동차를 수입하죠. 우리가 독일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도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차도 좋거든요. 제 자동차 아이서치인데 10년 동안 타도 아직까지 고장 한 번 안 났어. 정말 잘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독일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만 가지고 한 200억 달러 적자를 봐요. 우리가 유럽연합에 전부 다 수출해서 벌어오는 돈이 독일 자동차 하나 수입하면서 거의 쌤쌤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독일 자동차를 우리가 선호하죠. 그 이유가 뭐든지, 그게 과시욕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독일은 만약에 유로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면 그 가격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너무 비싸면은 최소한 20대, 30대 돈 없는 사람이 영끌을 해서 내가 메르체데스 벤츠를 사려고 생각은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유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대, 30대 한번 사볼까? 내가 리스를 해서 돈 좀 빌려서 사볼까? 할 정도로 가격이 충분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점을 얻는 거고,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이 전 세계에서 내고 있는 이 엄청난 흑자는, 흑자는 바로 유로화 효과, 유로화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옛날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문제는 환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금융투기 세력이 가서 그 나라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환율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요. 그러나 사실 이제 유로화 같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쉽지 않아요. 웬만한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유로화를 사서 유로의 환율에 변화를 줄 정도로 하기에는 유로 경제 규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각 나라의 경쟁력이 다른 상황에서, 각 나라의 능력, 경쟁력, 이게 굉장히 경제 체질, 능력이 다른 상황에서 이게 공동 화폐를 만들어 놓은 건 상당한 문제들이 있어요. 상당한 딜레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2015년에 그리스 금융위기, 그리스 났던 채무위기, 이런 위기의 형태로 부단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간단히 다른 질문 없어요? 수업 가야 돼서. 아주 좋은 흥미로운 질문. 자, 하나만 더. 네? 그러면 독일 맥주 회사들이 대기업이랑 다국적 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독일 자체적으로 자국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 그 독일 회사들이 좀 크게 할 수 있는 시장의 마련 같은 건 따로 있나요? 그건 못하죠. 그걸 이렇게 한다거나, 그걸 위해서 독일 작은 기업에게 돈을 준다면 서벤션을 하는 거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가 없죠. 오늘날 유럽 단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런 형태로는 안 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은 지불이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그런 형태의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단일 시장의 아이디어 하나고, 자유시장 훨씬,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무슨 자유시장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유럽의 시장들은 상당 부분 규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50년대, 60년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조금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그런 산업과 관련해서는 못해요. 그러나 또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는 해요. 여전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루과이라고 뭐 WTO 국제 세계 무역기구에서 이게 잘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게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됐는데 관세 장벽에 철회 이런 거 관세를 많이 낮추고 또 혹은 무관세 이런 비관세 이런 것까지 갔는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게 농산품과 관련된 거예요. 농산품, 금융 영역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에 농산품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죠.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에서 과잉 생산된 많은 뭐 유제품들 혹은 고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걸 사들여요. 그래서 한 4년, 5년 지나서 뭐 더 이상 보관을 못할 정도가 되면 헐값으로 갖다 팔죠. 뭐 아프리카 세네갈 이런 데 거의 헐값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네갈은 정말 유럽연합에 비해서 임금의 100분의 1도 못 받는데 그 정도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만든 소가 유럽연합에서 수입한 소보다 더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거기에 소의 자용농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 유럽연합의 소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엄청난 역설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물론 금융 영역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제1차 상품, 농산물과 관련해서 그런 비극들이 많이 있어요. 흥미로운 그 사실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직접 보조금들은 지금 WTO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 못하죠. 우리가 만약 그런 걸 했다가는 독일 기업이 당장 WTO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WTO에도 제소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건 당초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공산품과 관련 직접 보조금에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원칙. 그러나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세계가 어떻게 또 바뀌어 있을지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변하고 있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이런 전쟁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자유무역을 유지하고 좀 평화로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도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게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슨 대만을 놓고 충돌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무역이 전면 파국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수입해왔던 물건을 자국에서 다시 생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공업보조금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는 못 할 수가 없고 그냥 얘기했듯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독일의 큰 맥주 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더 몸집을 키우는 이런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그냥 이제 작게 팔면서 그 로컬 단위의 생존을 하는 거죠. 작은 많은 문제죠. 네, 4시 5분 정확히 마치네요. 네,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더 들으면 좋은데 다음 수업이 이제 4시 30분에 수업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먼저 몇 가지 문제 드리면 저기 그 참석자 명단 안 적은 학생들 적어주시고 저기 우리 또 오늘 저희가 항상 이게 브라운백은 아닙니다. 이 블루백이래요. 지금 어두수가 파리바게트와 함께. 그래서 요거 뒤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 받은 학생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산에서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 아까 형식적인 박수 말고 이제는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어요.